사건 퀴즈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완전범죄, 최초 신고자, 수상한 여자, 유괴범은 누구일까? 네 가지 퀴즈가 있네요. 네, 두 사람이 한 사과를 똑같이 반으로 잘라서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A가 죽었고 B가 살인을 했네요. 그러면 B는 어떻게 A를 죽였을까요? 추리 퀴즈. 네. 나이프, 칼에다가 한쪽 면에 독을 묻히고 한쪽 면에는 안 묻혔다고 하네요. 어떻게 거짓말한다고 알았을까요? 이게 쉬운 추리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이 의심스럽네요. 제 방인 줄 알았네요. 네 번째, 유괴범은 누구일까요?
중에 유괴범은 누구일까요? 도로가 전혀 없는. 네. 어떻게 잘 풀어보셨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KCSI 코리아 크리미널 씬 인베스티게이션이네요. 크리미널 사이언스 인베스티게이션. 네. 네. 마국사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보니까 화재 현장이네요. 화재 감식 현장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발화를 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일일이 찾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인천 동인천에 화재 사건이 나서 56명가량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콜라텍 아래 1층 노래방에 이제 우레탄이 타서 2층에 있는 콜라텍에 있는 많은 20대 여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거기 1층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을 만들고 있는 그 일하는 인부 2명이서 휘발유가 빨리 타는지 신나가 빨리 타는지를 서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어놓고 불을 붙여봤답니다. 그러다가 이 휘발유와 신나가 혹시 불에 잘 붙기 때문에 물론 신나가 더 확 붙겠죠. 그런 뒤에 그 작업 중이던 우레탄 고무 재질로 된 부분에 불이 옮겨 붙고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제 이 불이 계단이 이제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1층, 2층으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올라가고 또 건물이 타면서 그 안에 2층에 있던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때에 붙였던 도구가 일회용 라이터였었습니다. 일회용 라이터였었는데 일회용 라이터가 플라스틱이라 다 타버리지만 위에 쇠가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붙였다는 지점에서 그 일회용 라이터 주변을 감싸고 있는 쇠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간 이제 사금을 캐듯이 한 삽씩 물망에다 올려서 버려내고 찾고 버려내고 찾고 해서 일주일 만에 찾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화재가 나고 발생하고 난 뒤에 그런 도구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장 감식을 장면입니다. Crime Scene Investigation, CSI, 크리미널이 아니었네요. Crime Scene Investigation, K가 붙어서 코리아가 되고 CSI는 미국에서 지금 있죠. 고양이 화재 사건. 네, 아주 거창하네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실제 화재 사건인데요. 네, 재미있게 보시라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어느 날 밤에 한 빌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옥상 난간과 건물 외벽 사이의 약 80cm 넓이의 지붕에 인조 기아를 얹어진 밑에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났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옥상에 있었고 전선이나 담뱃불 등 발화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없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옥상 물탱크로 연결된 밸브함에 겨울에 얼지 말라고 이불을 감싸 놓는 것에서 발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상황은 빌라 옥상의 물탱크 외에 아무런 시설물이었고 현장은 빌라 4층에서 2.5m 높이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옥상을 접근할 수 있고 고양이 사료 그릇과 사료 봉지가 발견되었고
화재 진압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고양이가 검정색 바탕에 입, 코, 가슴, 다리 부분이 하얀색이 있던 고양이가 다음날 현장 검증할 때에 그 주변을 배회를 하고 있었다. 밸브암으로 연결된 북쪽 통로 2m 지점에 컴퓨터 모니터 크기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설명했네요. 수사사항으로는 자연 발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방화 가능성 염두에 두고 현장 수사팀을 했죠. 화재 감식팀 보냈죠. 현장 감식은 옥상 밸브암 주위의 발화 지점하고 빌라 주민의 옥상 출입자가 없었다. 현장 탐문해 보니까 봅시다. 네, 이렇게 옥상인데 이 연결된 이 주변이 다 타버린 거죠.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겠죠? 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쪽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 감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여기 불 지폈냐? 라고 고양이한테 물어봤더니 고양이가 무슨 소리예요? 그 당시에 여기가 아니라 저쪽 건너편 빌라의 옥상에서 쥐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엄연히 묘권 침해입니다. 라고 얘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딱 잡아가지고 봤더니 눈썹이 꼬슬라지고 여기 수염도 꼬슬라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만약에 그 당시에 건너편 옥상에 있었으면 너는 이런 게 꼬실러지지 않았어. 이 여기로 봐서는 네가 분명히 화재 났을 때 이곳에 있었던 증거야. 지금 네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양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가장 근거리고자 깜장 고양이를 발견하고 목격력 물어보니까 두 차례나 도주했고 다시 자진 출석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거부를 해서 이제 다시 도주하려고 했는데 고양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 불신 검문에 과잉 반응하며 도주한 경위 추궁했으나 다른 옥상에 쥐를 잡고 있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흰 수염, 눈썹 등 부위 꼬실러 신탈에 대해 추궁하자 범행사실 자백해서 검거한 사건입니다. 깜장 고양이는 평소 현장인 옥상에 주인이 주는 사료만 먹고 지내면서 주인이 주는 사료, 가끔 옥상에 올라오는 사람들 지켜보는 즐거움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날이 추워지면서 깜장 고양이는 밸브암에 깔려있는 이불을 안방 삼아 생활을 하던 중 평소 외로움에 사람들을 무지 좋아해요. 사건 주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운 뒤에 그 꽁초를 버렸는데 고양이가 사람의 시체를 그리워한 나머지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밸브암에 있는데 이불로 감싸놓는 것에 갖고 갔다가 불이 난 거죠. 당황한 깜장 고양이는 일단 몸을 피했으나 불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을 갔고 이제 목숨을 걸고 밸브암지나 고양이를 통하여 할 수 있었던 거죠. 깜장 고양이가 비록 담배꽁초를 놀다가 불이 난 것이라고 하나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실화죄로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 주의받아. 자, 이제는 이런 부분 사라지겠죠. 네. 이제 과학수사의 개념, 기초적인 부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었죠. 현장의 사건이라면 112 신고 접수가 되고 지방청에서 관할 경찰서, 지구대에 사건 무전을 지령하고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고음의 목격자를 확보하고 폴리스라인 설치하고 현장 보전하고 범인 외상 도주로의 목배치를 하고 또 지구대에서 경찰서 행사관리계의 사건 발생 보고면 행사관리계에서는 형사 및 강력팀의 사건을 전파하고 지방청 강력에게 사건 발생을 보고하고 지방청 강력과학수사는 현장 출동. 과학수사란 아까 얘기했던 일강 때 얘기했던 과학적 기술과 기술 및 최신 과학기구 시설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행하는 것이고 과학을 이용하는 수사와 수사 방법의 과학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이용하는 수사는 자연과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 생물학, 화학, 의학, 동물학, 생학 등, 그 다음에 범죄학, 사회학, 철학, 논리학, 법의학 등 사회학 등, 감정과 감식, 분석 등의 방법,
또 감식 장비를 활용해서 지문, 조균적, 미세 증거, DNA 감식, 유화학적, 생물학적 증식 및 감정 등을 행하여 수사를 라는데요.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자백에 근거한 진술 증거에 대하여 보강 증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예전에는 자백만 하면 사건이 끝났었는데 자백이 허위 자백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백에 따른 보강 증거가 필요한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수사 환경의 변화에 과학적 방법에 의한 수사는 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수사가 굉장히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수사 특채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백을 강요하기보다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수사 방법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에 근거한 진술을 근거로 사안의 진술받기 과학수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감식 요원도 특채로 뽑고 프로파일러도 특채로 뽑고 그 다음에 사이버 수사 대원들도 특채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과학수사 분야에 특채로 뽑을 수 있는 전문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논의가 된다면 나중에 과학수사 분야에는 일반 전문가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범죄는 날로 흉포화, 다양화, 지능화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용어죠. 흉포 그렇게 되고 다양하게 되고 지능범들이 많이 늘게 현재의 추세고 또 도시화, 핵가족화, 이혼율, 고도로 정보화 시대에 사회구조가 되게 복잡하다. 그리고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이상범죄가 증가한다. 이렇게 날로 복잡한 다양한 범죄 환경 속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재판정의 증거물로 채택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증거물 수집, 그다음에 범죄 행동 양상을 보고 범인상 한 뒤에 범죄를 조기 해결하는 과학수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과학수사 필요성입니다. 과학수사의 발전에 한번 보죠. 우리가 과학수사 하지만 어떻게 해결한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수사를 뒷받침하는 이들 모든 분야의 학문을 총칭해서 법과학이라고 하고 법과학 창시자는 오스트리아의 법관 한스 그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과학의 방법론상 초기 진보에 가장 공헌한 사람은 프랑스의 에드몽 하르드가 1910년에 리옹 경찰청에 과학연구실을 만들고 실장이 되고 12년에 미국의 실험실 35년에 영국의 영시청 법과학연구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에드몽 로카르드가 이게 보면 굉장히 한스 그로스와 과학수사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감식이라고 하고 했다가 1955년 국립과학연구소 되고 2000년 3월 24일에 한국법과학이 출범되고 여기에 전문가 활동이 막 모여지고 난 나중에 경찰 과학수사로 발전을 하게 됐죠. 현장 감식과 초동 수사를 보겠습니다. 초동 수사란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관이 되게 되면 초동 수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하게 될 겁니다. 범죄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이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최초로 행해지는 현장 중심 수사 활동,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수사 활동, 초동 수사라고 합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현장 관찰을 통하여 유형의 자료와 무형의 자료를 수집하여 현장 감식입니다. 유형의 자료는 증거물들이고요. 무형의 자료는 범인상이죠. 어떠한 범인, 성격을 가진 범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울러 주변 초동수사 현장 탐문을 사건 발생 시간대의 목격자나 CCTV 자료나 범인과의 지리적, 연고적 특성 등을 수집하는 활동이 방위의 초동수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감식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장소나 범죄 의심이 있는 장소에 임장하여
현장 상황이 유리된 모든 자료를 객관하고 검토하여 사안의 진상을 확인 판단하고 범죄와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현장 감식 활동이라고 하고요. 초동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현장 감식은 감정에 이르기 전에 범죄가 행해진 장소나 범죄 의심이 있는 장소에 임상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찰하고 사진 촬영, 증언 제치하고 현장에서 감정 식별을 수학이나 오간 작용, 법의학적, 이화학적인 방법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현장 감식은 크게 현장 보존, 현장 관찰, 현장 기록, 증거물 수집까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감식의 보존과 관찰과 기록과 수집관리 이 부분에서 공부할 겁니다. 현장 보존, 현장 관찰, 현장 기록, 증거물 수집관리. 현장 감식 순서,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 경찰 통제선을 되도록 넓은 범위에 설치해야 되고 필요위원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행판을 설치하고 점검 사항표, 체크리스트의 점검을 실시하고 실내외 온도를 측정하고 왜냐하면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실내 온도, 실외 온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장 온도를 측정해서 얼마 전에 사망했는지를 추해 보려고 하죠. 사건 현장 주변의 현장을 연결되는 출입 통로를 사진 촬영해야 되고 증거물에는 번호표를 넣고 사진 촬영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종료 후에는 사망자가 있는 경우는 직장 온도계를 삽입하고 온도계 안정화를 시킨 후에 30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하는데요. 직장 온도계는 우리 항문으로 온도계를 넣어서 이 사람의 체온을 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족적이나 지문을 채취해야 되고요. 또 직장 운동 끝나면 어디 이제 찔린 상처나 베인 상처, 뭐 기타 여러 가지 목 졸린 흔적, 일혈점, 우렬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옷을 벗기고 전면에 전체 사진을 찍고 등도 찍고 측면도 찍고 그다음에 상처 자국 있으면 확대해서 찍고 그다음에 앞면, 혀, 일혈점, 손등 이 일혈점이라는 것은 사람을 목 졸리게 되면 목에도 상처가 있지만 눈꺼풀에도 작은 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도 질식사한 경우에 일혈점들이 나타납니다. 손등, 손바닥, 발등, 발바닥, 신발바닥 등 있고요. 그 다음에 시신에 보면은 그 피가 원래 제일 낮은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현상들도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부분도 관찰을 하는 거죠. 상처 부위와 옷 찢긴 부위 등을 맞춰보고 찔린 자국하고 착용된 옷은 발 펼쳐놓고 사진 촬영해야 되고 특히 자를 놓고 촬영. 현장 보전의 중요성. 사건 해결의 단서는 현장에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건 현장은 증거의 보고이다. 보물창고이다. 네, 현장에서 증거를 찾고 그 증거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증거 자료를 채취하고 사건을 분석 조합해서 범행 당시의 정황을 추정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1강에서 얘기했듯이 도착 시간 기록하고 주소, 날씨, 기온,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현장 보존은 원상태로 보존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있는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현장 보존을 잘하는 거고요. 부상자를 구하거나 증거물의 변질을 흩어지면 없어지면서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역시 원상태로 보존을 잘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장 보존 범위는 충분히 넓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존해야 할 현장의 범위를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현장 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로는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자표 원상태로 보존할 때는 사진, 도면, 기록, 기타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원상태를 보존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현장 보존을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현장 보존 범위는 범행이 이루어진 지점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 행동을 추정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되고요. 출입금지 구역 표시 및 통제, 그 다음에 출입문 등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시체나 흉기나 현장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보존에 보금이 비밀 유지 기본 사항들이죠. 이제 현장 관찰을 보겠습니다. 현장 관찰이라 함은 범죄 현장에서 범행과 직접 간접으로 결부되어 있는 유형, 무형의 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의 물체의 존재 및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고, 현장 관찰은 수사 방침 수립 전에 있게 되는 수사 1단계, 즉 초동 수사 단계에서 행해지고, 관찰 결과 얻어진 수사 자료를 추리 판단에 의거해서 수사 방침이 수립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관찰의 일반적 유의사항으로는 현장은 증거의 보물창고다 라는 것을 꼭 유념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관찰해야 되고, 선입관을 가져서 차례대로 관찰해야 되고, 넓은 부위에서 작은 부위로 관찰에 들어가야 되고, 자세하게 관찰해야 되고, 모든 관찰 수단을 잘 이용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 현장 관찰의 일반적인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관찰은 항상 질서 있게 일정한 순서로 하며 외부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중심부에 이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는 구체적 범죄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찰의 순서도 같은 것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거에서 부분적으로, 넓은 곳에서 좁은 곳, 외부에서 내부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주변부터서 집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고, 내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부터서 아래로.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위에서부터서 아래로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현장 관찰의 방법에는 소용돌이형, 널빤지형, 망형, 구역형, 하이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소용돌이형은 이 넓은 곳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공장 같은 넓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널빤지형처럼 이런 식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망형, 망형은 이렇게 촘촘하게 서두에 사진을 보여줬듯이 처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각을 나눠서 파이처럼 나눠서 이런 식으로 현장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관찰의 차관점으로 범행 일시 추정 자료, 시계, 라디오, 텔레비전이 어떤 프로가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컴퓨터에 특히 검색한 흔적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죠. 신문, 우편물, 우유, 기타 전기 배달물이 계속 쌓여 있었는지 아니면 그날 아침까지 이게 다 들어갔는지 문이 잠겨져 있었는지 열려져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이 잘 단속되어 있다면 내부 소형일 가능성이 있고 흉기로 문이 열려져 있다면 외부 소형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전등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식사 상태, 예를 들면 밥통에 밥솥이 몇 시간이 경과됐는지, 그 다음에 또 음식물에 부패가 있는지 없는지,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상황에 대해서 취사의 음식의 종류까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검했을 때
위장에 나타난 부분하고 비교를 또 해야 되니까요. 욕탕, 주전당의 물 온도, 전기, 가스 위탁의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사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 시체의 체온도 재야 되고, 시반이 어떤 거냐면, 혈액형은 피는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등에 반드시 누워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등 쪽에 이렇게 붉은색이나 아니면 푸른색이나 이런 시반 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엎드려져 있는데, 네, 등 부위 시반이, 그러니까 등에 시반이 있는 상태로 엎드려져 있다. 그러면 죽은 뒤에 누군가 시신을 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직 상태. 경직이 지금 현재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손이라든지 이런 데 경직이 오고 있는지, 턱부터 오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발가락부터 흘려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패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혈흔의 색조. 혈흔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선홍색이었다가 나중에는 검정색으로, 또 폐가 나중에 뭉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즉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범행 장소에 관한 추정 자료, 현장의 위치, 도로, 교통기관의 관계, 현장 부근의 상황, 미한 의심이 있는 시체, 시체의 부착물, 양손에 쥐고 있는 물건, 신발바닥에 묻은 흔적, 부근의 여러 흔적. 예, 어떤 한 살인사건에 갔었는데, 이제 그 어르신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방 안에서. 거실에서 돌아가셨죠. 엄밀히. 그런데 그 남자분의 손에 일회용 비옷, 일회용 비옷이 다 움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분명히 범인이 입고 온 비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수사를 계속 하면 될 상황입니다. 시신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신의 손톱 밑에 싸우다 보면 상대방의 가해자의 DNA가 손톱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 손톱까지도 다 깎아서 DNA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범인에 관한 추정자료, 유류품, 지문, 장문, 족적, 타이어 흔적, 혈액, 정액, 타액, 배설물, 침입이나 물색 방법, 범행에 나타난 습관적인 그 도벽,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범인의 신장 체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여러 가지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범의 인물을 추정하는 자료, 2종 이상의 지문이나 장문이나 족적이 있다. 2가지 종류 이상의 흉기에 의한 침입이 있다. 단독으로 포괄 불가능한 물건의 반출 또는 이동이 있었다. 두 명 이상 협력에 의한 침입이 있었다. 여러 가지 걸 봐서 공범이 있나 없나를 또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장 현장 간파를 위한 자료, 먼지, 거미집, 족적, 우세 상황, 파괴된 유류, 산란상, 자연스럽지 않은 것. 현장에서 봐야 할 것들은 정말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장소 상태, 특징, 종류, 명칭, 색채, 치수, 제조소, 부착물, 지문 채취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와의 관계 추정 자료, 취침 중이었나, 일상생활 중이었나, 신원불명의 시체에는 신원 확인 자료, 지문이 있나 없나, 신분증이 있나 없나, 자살인가 타살인가 또는 기타 사고사인가 이런 부분도 잘 봐요. 이게 특정 건물에 이제 쇼핑 센터를 짓고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지하층에 그 이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는데 엉덩이 아래만큼 옷이 벗겨진 상태로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살인가, 자살인가, 사고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모은 결과
자살은 아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예, 유추한 거죠. 그러면 타살이냐 사고사이냐, 타살이면 혹시 성폭행을 했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런 뒤에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난 거냐면, 그 건물에 자동차를 세우기 위한 층 사이사이마다 아직 공사 중이다 보니까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거기에서 밥을 해주시는 분이었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화장실 가기가 좀 불편해서 소변을 보시다가 추락사하게 된 사고사로 최종적으로 이제 따름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이 하의가 벗겨지고 하의가 내려가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사고사 판별이 났었습니다. 피해자의 차기, 소지품, 체격, 인상, 성별, 특징, 지문, 피해 시의 정황 흔적, 찔린 상처의 부위, 종별 형상, 신체 각 부위의 상태, 부착물, 피해자는 행동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현장 관찰을 자세히 해야 되고요. 범행 방법에 관한 자료는 침입구가 어디냐, 도주구가 어디냐, 침입에서 도주까지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시체가 있는 경우는 그 위치나 자세나 찔린 상처의 상황이나 혈흔은 어떻게 떨어졌냐, 비산되어 있느냐, 혈흔이 흩어져 있는지, 가옥, 가구 등에 묻어 있는 흔적들이라든지 물건의 이전이 되었다든지 쓰러져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에서 물색한 상황, 도둑들은 대부분 서랍들을 많이 열어보죠. 흉기, 기타 유류품 위치 상황, 욕실을 사용한 상황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도둑 중에는 허둥지다가 자기 주민등록증을 떨고 간 도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신적으로 안방에다가 대변을 보고 가면 잡히지 않는다는 미신을 믿고 안방에다가 대변을 보고 간 도둑들도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동기에 관한 사항은 피해품의 종별, 수량, 특징, 가격 등 흉기의 종류, 성질, 공격 부위 횟수, 찔린 상처가 한 군데인 분도 있고 30에서 40여 군데 있는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이 찔렀다, 수없이 찔렀다 하면 원한이나 이런 안가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피의자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흉기의 소지자 보관하고 있었던 장소의 상황, 포괄적인가 계획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장을 관찰하면서 유추해 보는 거죠. 현장 관찰 방법의 현장 상황은 피해자 응급 조치를 했느냐, 시체나 기타 물건을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현장에 출판사는 기록되어 있는지, 조명이 켜져 꺼져 있는지, 이게 늦게 갔을 경우에 미리서 시체를 형사들이 보고 움직여 버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요즘에는 형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만지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방 안에 있는 서랍부터 뒤져서 이 사람과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지고 순서대로 압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잠겼는지 닫혔는지 되지 않았는지 움직였는지 맞았는지 가스가 틀어졌는지 차가운 뜨거운지 아까 얘기처럼 여러 가지 상태들을 자세히 관찰 기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침입구가 어딘지, 침입 흔적 있는지, 뭐 창문으로 침입했다 그러면 뭔지 흔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현관 출입문을 위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현관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왔으면 도구가 있을 거고 공구 흔히 있을 거고, 침입 경로, 문으로 들어왔다 문으로 나왔다, 즉 문양 도주
흔적, 혈흔 족적 이러한 것들이 현장 관찰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침, 기상 상태, 식사 상태, 혈흔 족적의 상태, 외출, 기각, 시각, 시간줄이 첨부되는 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범행 시간 추정과 주의 상황, 시계가 정지되어 있었나, 작전 기록부가 잘 기재되어 있었는지, 멈춰져 있는지, 투입 상황, 이들만 시기적 여건, 날씨와 유리적의 상태, 이 재반 환경의 모든 상황들이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범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관찰을 잘해야 돼요. 사망 원인이 뭐고 흉기는 뭐고 주변에 흉기가 있는지 다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다방 여주인이 왼쪽 가슴에 칼에 한 군데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호래가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범인이 다방 입구에 흉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흉기 상태에 그 숫돌에 간 상태를 보니까 그 다방 안에 다른 칼과 같은 이 칼 갈림이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줄이 날이. 그래서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이 다방 안에 있었던 흉기구나 라고 이제 유추했고 그러면 이 칼을 가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확인해 봤더니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이 피의자가 평상시에 이 여성분에게 되게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되게 많은 투자도 하고 잘해줬는데 이 여성과 이 범인의 나이 관계가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40대하고 60대.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을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고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이 여성은 이 남자가 사준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예, 이 여성은 이 남자가 이제 말고 다른 또 젊은 남자를 사귀었고요. 사귀는 것을 알게 된 이 남자가 나중에 이 여성을 살인하게 된 거죠. 살인은 자기가 평상시에 알아줬던 부엌에 있던 칼로서 살인을 하게 되고 이 여성에게 또 핸드폰을 사줬었는데 그 핸드폰은 나중에 뺏어서 가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핸드폰이 울리고 칼은 가방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사람 상대로 수사를 하고 사람을 거짓말 탐지 검사까지 한 뒤에 폴리그래프 검사까지 한 뒤에 범인으로 최종 확정을 줬고 사건을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사망 경과 시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시체 이동 여부, 사건 현장 위장 여부, 혈흔 비선 상태, 혈흔 이동 여부, 근저 반복돼서 나온 것들을 보시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씻은 흔적, 유물, 이런 것. 변사체의 체 위치라든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외모, 나이, 체격, 색깔, 옷 입은 것 상하의, 양말까지 잘 적어야 되고요. 반지 귀걸이, 기중품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리고 멍이라든지 또 이빨로 물은 교훈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시반 상태라든지 강직 상태라든지 잘 기억. 또 만약에 토막살인을 했다면 몇 개로 분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유기했으면 유기를 했는지 젖은 상태인지 벌레가 제 사람이 죽으면 파리들이 굉장히 먼저 와서 알을 낳고 나중에 번데기가 나오고 그런 뒤에 다시 파리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사망 시간을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치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파리의 종류에 따라 이게 야산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파리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여러 가지 의복 형상 상태 혈흔 방향 그다음에 손톱 밑에 현재 보존하기 위해서 변사의 손을 싸두거나 맞습니다. 나중에 손바닥이나 손톱에서 중요한 또 자료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 싸두는 것도. 손상의 종류, 부위, 정도수, 사인, 치명 손상 여러 가지 손상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손상은 무엇인지, 또 이건 죽었을 때 낸 상처인지 아니면 살았을 때 낸 것인지, 흉기의 종류, 한 종류인지 여러 개의 종류인지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의심되는 흉기와 손상 일치 여부, 방어흔, 주저흔. 방어는 휘둘렀을 때 방어를 하다가 난 상처를 말하고요. 주저흔은 특히 자살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위협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인, 그러니까 죽은 상처는 되지 않을 정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찌르려고 했던 거나 했던 그런 상처들이 주저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 사망 시간, 범면 소요 시간, 토막이면 되게 오래 나올 것 같고요. 범죄 현장 수색은 반드시 탐색해야 할 곳은 침입, 탈출 경로 및 주변 상황, 용의자의 의복 및 손상, 물리적 증거물이나 흉기가 있었던 장소, 범죄에 사용된 차량, 용의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사망자 이동 상황들은 반드시 탐색해야 되고요. 자살 수사할 때 사망자가 손상을 주고 야기할 수 있는지, 상처가 변사선이 닿을 수 있는 부위인지, 등 쪽이라면 되게 있죠. 손상이 몰려 있는지, 사인이 한 가지 이상인지, 손상의 양상고인지, 주저흔인지 뭐 이런.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변사자의 정신적 상태라든지, 변사 암시했는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았는지, 뭐 유언장이 있는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또 심리적 부검이라고 해서 사망자 평상시에 자살을 하려고 했는 여러 가지 것들, 상황들을 확인해 보는 게 있겠습니다. 과거의 정신질환인지 보시면 되고. 이제 과학사 전산 시스템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 APIS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해서 찍었던 십지지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그다음에 기존 데이터에 들어있는 지문을,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은 지문 자료를 디지털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채취한 유료 지문과 지문 원지상의 지문을 비교 검색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그 용도로는 지문 이용 신원 확인, 현장 지문, 유료 지문, 변사자 지문, 현장 지문은 범죄 현장 지문이고요. 유료 지문은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는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문들을 말하고, 변사 지문, 죽은 사람의 지문을 비교 검색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90년에 처음으로 구축되고 2000년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해양경찰관서에 확대 보급해서 지금은 각 기능에서 다 지문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균적 감경 시스템. 네. 현장에서 찍힌 족적과 또 유리된 적이고 연된 신발의 모양이며, 이걸 보니까 나이키. 여기에 보면은 이 어디 경찰서 절도 사건에서 이 사용을 했. 나이키 에어포스 원 로고, 예를 들면 이런 나이키죠. 터치 여기에서 거실에 신고 그냥 들어간 거겠죠. 절도 사건에 북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수사 대상자로는 범죄 시간대에, 사건 발생 시간대에 이 신발을 신었던 주변의 CCTV를 검색해서 흰색 나이키 운동화가 나온다면 그 사람을 압축해 갈 수 있는 거죠. 기존 경찰청 과학수사기에서 운영하던 조균적 검색 시스템을 전국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기에 2002년부터 확대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고요. 범죄 현장에 채취된 조균적, 신발, 타이어 흔적, 문양을 검색하여 범인이 착용한 신발, 타이어 종류를 확인하여 수사요원에게 제공으로써 신속하게 범인 검거 및 용의자 확인에 활용되고, 경찰종합 전산망을 이용한 자료경으로 동일본 검색 시 여죄 여부 검색에도 확인하고 있으며, 연 2회 본청과 지방경찰서 다니어서
신제품 신발 문양 자료를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수화자료 시스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야, 그 전과가 범죄 경력이라고 하는데요. 전과가 뭐 빨간 줄이 올라갔냐? 아니면 전과가 몇 범이냐? 이럴 때에 그 사람의 지문을 전자수화자료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및 전국 254개 경찰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의 라이브 스캐너를 이용해서 피의자 지문을 채취한 뒤에 전자수화자료표를 작성하는 시스템인데요. 전자수화자료표라 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성명, 주소 등 주민자료가 자동 호환돼서 입력되고 라이브 스캐너 생체지문 인식기를 이용하여 지문을 채취하면 보관된 주민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현장에서 피의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작성할 때마다 옐로우 카드라고도 하고 노란 카드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범죄 경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범죄 경력을 올릴 때에 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서버에 도입되면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던 지문 채취 불량률이 감소하고, 네, 뭐 지문 채취 불량률이 감소하고 인력이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증거물 관리 시스템. 아까도 1강에서 설명했듯이 바코드를 이용해서 증거물을 보관하고 또 내보내고 해놨는데 모빌렉이라든지 항원 습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제 여기에 각 지방경찰서나 경찰서에 증거물 관리실이 또 있습니다. 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카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학수사 전산 시스템입니다. 스카스는 과학수사 요원 포털 게시판을 체계적인 범죄 분석 자료 수집 관리 및 과학적 분석 효율적 수사 지원을 위하여 범죄 개별 항목 등을 입력하여 시스템이다. 이 스카스는 이제 범죄가 발생하면 다 입력도 하지만 입력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범죄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스카스는 현장 감식 자료 관리, 범죄 분석 자료 관리, 과학수사 조직 관리 등으로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은 향후 사건 수사 시 과학적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범죄 현장 자료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증거 재판주의, 공판 중심주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등 경찰의 과학적 수사기반 마련과 시스템 간 자료 연계 분석을 통해서 범죄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지리적으로 발생한 여러 군데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종합해서 이제 매도일, 공휴일, 그다음에 오전, 오후 아니면 밤, 심야, 새벽 몇 시부터 몇 시 이 사이에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리적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킥스, 형사사법정보통신망사건 112 신고, 과학수사 현장 임장 등 범죄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한 공간적인 분석, 그러니까 위치적인 분석이 나타나고 지오프레스를 활용하여 연쇄범죄를 수사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마다 분석을 한 뒤에 다음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날 것 같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범죄 분석 프로파일러와 함께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전, 범죄 자발제를 통한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도권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 산출, 지도 기반 시각화 기능 등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경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핫스팟 분석, 연쇄범죄의 다음 범행지, 용의자 거주 예상지를 예측할 수 있고
주요 강력범죄 지리정보를 결합해서 우범지역을 나타낼 수 있고, 표준 기초경계구역의 범죄 발생 이용도를 해서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제와 경찰관에 어떻게 하면 범죄 예방 대책을 세울 건지, 그리고 순찰활동은 어디다가 몇 시에 강화를 할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울 수 있죠. 네, 수사자료 종합 검색 시스템. 수사자료 검색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범죄 수법인데,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을 때 범인들 이렇게 편말 들고 사진 찍었으니까 정면 찍고 측면 찍고 전신 찍고 여기에 수법 범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범죄가 발생을 하면 여기 수법 범죄 시스템에서 그 당시에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는, 그리고 검색해서 서로 비교해 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유형, 그다음에 추리 퀴즈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문 유형은 크게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궁상문이 있고요. 그것을 1번이라고 잡고요. 각종 재상문은 말 발구 모양인데 오른손가락을 찍어서 여기에 있는 삼각도가 오른쪽에 있으면 2번, 반대로 이렇게 해서 삼각도가 이쪽에 있으면 2번. 이게 각종 재상문이고, 물종 재상문은 똑같이 각종 재상문하고 같이 말 발구 모양인데 오른손을 찍었는데 삼각도가 왼쪽에 있고, 또 왼손을 찍었는데 삼각도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을종 재상문이라고 하고, 을종 재상문은 3번에서 6번까지 나눌 수 있고요. 번호를. 와상문은 달팽이 모양처럼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삼각도가 이쪽과 이쪽 양쪽이 삼각도가 있는 것을 와상문이라고 하고, 이것은 7번에서 9번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을종재상문과 와상문에 왜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인지 7번이고 8번이고 9번인지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실수 시간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태문이 있고요. 어느 문형에 속하지 않는 지문이고, 손상되거나 절단된 문형이 있어서 손상문, 절단문이 있습니다. 지문 유형은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보고요.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죽음의 문 뒤에 쌓이고,
사이코 살인마가 지키고 있다고 그러네요. 과연 어느 문으로 나가야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4번이네요. 이유는 정전이 돼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10분 앉아있다가 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길에 휩싸였어. 큰 불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섬에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저렇게 해서 불을 피웠네요. 하지만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네, 잘 풀어보셨습니까? 몇 가지나 성공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수사 기본 이론적인 지식, 그 다음에 현장 감식은 어떻게 할 건지, 현장 관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튼튼하게 쌓여졌다면 나중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학수사의 방법이라든지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